혹시 어젯밤에도 화장실 때문에 잠에서 깨셨습니까? 한 번은 그러려니 하셨을 겁니다. 그런데 두 번, 세 번 깨는 날이 이어지면 슬슬 이런 생각이 드시죠. 이거 그냥 나이 탓인가? 오늘은 그 질문에 제대로 답을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기준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밤에 잠든 뒤에 소변 때문에 깨서 화장실에 가는 것, 이것을 야간요라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많은 분들이 잘못 세고 계십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보는 첫 소변은 야간요에 넣지 않습니다. 국제요실금학회 정의가 그렇습니다. 잠들었다가 깨서 간 것만 셉니다. 그래서 밤에 2번 이상 깨서 화장실에 가신다면 오늘 영상을 끝까지 보실 이유가 있습니다. 얼마나 흔한 일인지 숫자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 지역사회 건강조사 자료를 분석한 연구가 있습니다. 2017년 사이언티픽 리포트라는 학술지에 실렸고 조사 대상이 92,600여 명입니다. 이 연구에서 밤에 한 번 이상 화장실에 가는 분이 41.8%, 2번 이상 가는 분이 17.6%였습니다. 그리고 나이가 10살 많아질 때마다 위험이 약 1.44배씩 올라갔습니다. 절반 가까운 분들이 겪고 계신 겁니다. 그러니 부끄러워하실 일도 유별난 일도 아닙니다. 다만 흔하다는 것과 그냥 두어도 된다는 것은 다른 이야기입니다. 올해 세계남성건강학회지에 실린 분석이 있습니다. 여러 연구를 모아서 본 결과인데 야간요가 있는 분들은 수면의 질이 나쁠 가능성이 약 3배 높았습니다. 다만 여기서 한 가지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런 연구들은 모두 관찰 연구입니다. 야간요가 그것들을 일으켰다는 뜻이 아니라 함께 나타나는 경향이 있다는 뜻입니다. 그 이상으로 말씀드리면 그건 과장입니다. 밤에 자주 깨는 것이 위험한 진짜 이유는 따로 있습니다. 어두운 방에서 잠이 덜 깬 채로 일어나 걷다가 넘어지는 일입니다. 2020년 비뇨기과학회지에 실린 분석에서 야간요는 낙상과 연관이 보고됐습니다. 어르신께 낙상은 그 자체로 끝나지 않습니다. 오늘은 10가지를 순서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원인 8가지, 그리고 집에서 구별하는 방법과 오늘 밤부터 해보실 수 있는 것까지입니다. 미리 말씀드리면 4번째와 5번째는 대부분 모르고 계신 원인입니다. 저도 자료를 찾아보면서 놀랐습니다. 그리고 10가지를 다 말씀드린 뒤에 돈이 걸린 이야기를 하나 더 하겠습니다. 지금 드시고 계신 것이 있다면 꼭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첫 번째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콩팥입니다. 가장 먼저 떠올리시는 것이 콩팥일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관련이 있습니다. 우리 몸에는 밤이 되면 소변을 덜 만들게 하는 호르몬이 나옵니다. 항인효 호르몬이라고 합니다. 젊을 때는 이 호르몬이 밤에 충분히 나와서 자는 동안 소변이 거의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침까지 한 번도 안 깨고 잘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면 이 호르몬이 밤에 나오는 양이 줄어들고 콩팥이 그 신호에 반응하는 힘도 약해집니다. 그러면 자는 동안에도 소변이 계속 만들어집니다. 방광이 예민해진 게 아니라 밤에 만들어지는 소변의 양 자체가 늘어난 겁니다. 이것을 어떻게 구별하느냐? 3가지를 보시면 됩니다. 첫째, 급하게 마려운 느낌 없이 그냥 양이 많습니다. 참기 힘들어서 뛰어가는 게 아니라 가보니 양이 꽤 되는 경우입니다. 둘째, 소변에 거품이 오래 남습니다. 변기 물을 내리기 전에 한번 보십시오. 거품이 잠깐 있다가 사라지면 정상입니다. 그런데 며칠씩 계속 거품이 두껍게 남아있고 잘 안 꺼진다면 소변에 단백질이 섞여 나오고 있을 수 있습니다. 단백질이 물의 표면 장력을 낮춰서 거품이 오래 가는 겁니다. 미국 클리블랜드 클리닉에서 설명하는 내용입니다. 셋째, 발목이나 눈두덩이 붓습니다. 이 3가지가 겹친다면 병원에서 확인해 보실 것이 있습니다. 소변 검사에서 알부민 대 크레아티닌 비율이라는 항목입니다. 영어 약자로는 ACR이라고 씁니다.
이 수치가 30 이상이면 단위는 밀리그램 퍼 그램인데요. 확인이 필요한 소견으로 봅니다. 국제 콩팥병 기구인 KDIGO 기준입니다. 다만 한번 높게 나왔다고 바로 콩팥병이라는 뜻은 아닙니다. 보통 아침 첫 소변으로 다시 확인하고 석 달 이상 계속되는지를 함께 봅니다. 한 번의 숫자에 놀라지 마시고 다시 재보시는 것이 순서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을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건강검진에서 흔히 보시는 사구체여과율, 이걸 EGFR이라고 하는데요. 이 수치가 60을 넘어서 정상이라고 나와도 소변 알부민 검사에서는 이상이 나올 수 있습니다. 콩팥은 꽤 망가질 때까지 여과율 수치가 잘 안 떨어집니다. 그래서 두 가지를 같이 보셔야 합니다. 건강검진 결과지를 한번 꺼내 보십시오. 소변 알부민 항목이 있는지, 있다면 수치가 얼마인지 확인해 보시는 것으로 오늘 하루를 시작하셔도 좋겠습니다. 두 번째, 전립선입니다. 남성분들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는 여러분이 예상하시는 것과 조금 다르게 시작하겠습니다. 밤에 화장실에 자주 가는 남성분들 대부분이 이렇게 생각하십니다. 전립선이 커졌구나. 그리고 병원에 가면 실제로 전립선 약을 받아 오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자료를 보면 이야기가 좀 다릅니다. 일본에서 여러 병원이 함께 진행한 연구가 있습니다. 야간요로 병원을 찾은 환자 875명을 분석했는데요. 이 중에서 67.4%, 그러니까 3명 중 2명에게서 야간 단뇨가 확인됐습니다. 야간 단뇨는 밤에 만들어지는 소변의 양 자체가 많은 상태를 말합니다. 남성이 66.6%, 여성이 70%로 성별 차이도 거의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밤에 자주 깨는 남성분들 중 상당수는 전립선만의 문제가 아니라 밤에 소변이 너무 많이 만들어지는 문제를 함께 갖고 계신 겁니다. 여기서 오해하지 마십시오. 전립선은 괜찮다는 뜻이 아닙니다. 전립선, 방광, 잠, 그리고 야간 단뇨가 함께 영향을 주는 경우가 오히려 많습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은 전립선 하나로만 설명하고 끝내버리면 밤에 깨는 문제는 그대로 남을 수 있다는 겁니다. 여기에 한 가지 자료를 더 붙여보겠습니다. 야간뇨로 진료받은 남성의 약 59%가 배뇨일지를 써보지 않은 채로 전립선 약을 처방받는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배뇨일지가 뭔지는 뒤에서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두 숫자를 나란히 놓으면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보이실 겁니다. 밤에 소변이 많이 만들어지는 것이 원인인데 소변 줄기를 좋게 하는 약을 드시는 겁니다. 그러면 소변 볼 때 시원한 느낌은 나아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밤에 만들어지는 소변의 양은 그대로입니다. 그래서 약을 몇 달째 드시는데도 밤에 깨는 횟수는 그대로인 겁니다. 혹시 지금 그런 상황이신가요? 전립선 약을 드시는데 밤에 깨는 건 여전하다면 약이 안 듣는 게 아니라 원인이 다른 곳에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전립선이 진짜 원인일 때는 어떤 신호가 나타날까요? 배뇨 자체에 문제가 생깁니다. 소변을 보려고 서 있는데 바로 안 나오고 뜸을 들여야 합니다. 줄기가 예전보다 가늘고 힘이 없습니다. 배에 힘을 줘야 나옵니다. 중간에 끊겼다 다시 나옵니다. 다 봤다고 생각하고 돌아서면 몇 방울이 더 나옵니다. 그리고 다 보고 나와도 개운하지 않고 남은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이런 증상들을 점수로 매기는 방법이 있습니다. 국제전립선 증상 점수, 줄여서 IPSS라고 합니다. 7개 문항에 답하면 0점에서 35점까지 나오는데요. 7점 이하면 경증, 8점에서 19점이면 중등도, 20점 이상이면 중증으로 봅니다. 이 점수는 진단이 아닙니다. 내 상태가 어느 정도인지 숫자로 확인하고 나중에 좋아졌는지 나빠졌는지 비교하는 도구입니다. 인터넷에 검색하면 나오니 한번 해보시고 점수를 적어두셨다가 병원에서 보여드리면 진료가 훨씬 수월해집니다. 세 번째, 방광입니다. 지금까지는 소변이 얼마나 만들어지느냐의 문제였습니다.
이번에는 담아두는 그릇의 문제입니다. 여기서 오늘 영상에서 가장 쓸모있는 한 문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만 기억하셔도 절반은 답을 찾으실 수 있습니다. 한 번에 조금씩 자주, 그리고 급하게 마렵다. 이건 그릇이 작아진 쪽을 먼저 의심해 보십시오. 한 번에 양이 많다. 이건 소변이 많이 만들어지는 쪽을 먼저 의심해 보십시오. 같은 밤에 3번 깬다 라도 이 둘은 완전히 다른 상황입니다. 원인도 다르고 해야 할 일도 다릅니다. 다만 이건 진단이 아니라 방향을 잡는 기준입니다. 그릇 문제와 소변량 문제가 함께 있는 분도 많고 남성은 여기에 전립선까지 겹치는 경우가 흔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뒤에서 말씀드릴 배뇨일지로 직접 재보셔야 합니다. 그릇이 작아지는 경우를 보겠습니다. 나이가 들면 방광이 담을 수 있는 양이 자연스럽게 줄어듭니다. 여기에 과민성 방광이 겹치면 방광에 소변이 조금만 차도 신호를 보냅니다. 화장실에 갔는데 막상 양은 얼마 안 되는 경우가 이겁니다. 참기 어렵고 급하고 그런데 양은 적습니다. 여성분들은 폐경 이후에 요로 주변 조직이 얇아지고 마르면서 이런 증상이 생기거나 심해지기도 합니다. 여기서 진료 지침 하나를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2024년에 미국 비뇨의학회와 요실금학회가 함께 개정한 과민성 방광 진료 지침이 있습니다. 2013년부터 2023년까지 나온 연구 159편을 검토해서 만든 지침인데요. 이 지침에 이런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과민성 방광으로 치료를 시작하기 전에 야간 단뇨가 아닌지를 먼저 확인하라는 겁니다. 왜 이런 문장이 지침에 들어갔을까요? 밤에 소변이 많이 만들어지는 것이 원인인데 방광약을 쓰면 앞서 전립선 편에서 말씀드린 것과 똑같은 일이 벌어지기 때문입니다. 원인은 그대로 두고 다른 곳을 치료하는 겁니다. 그래서 양을 재는 것이 중요합니다. 뒤에서 배뇨일지를 말씀드릴 텐데 그때 왜 컵으로 양을 재야 하는지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4번째입니다. 여기서부터는 아마 처음 들으시는 분이 많을 겁니다. 심장입니다. 밤에 화장실에 가는 것과 심장이 무슨 상관인가 싶으실 겁니다. 그런데 연결이 아주 분명합니다. 천천히 그림을 그리듯 말씀드리겠습니다. 낮 동안 우리는 앉아 있거나 서 있습니다. 중력 때문에 몸 안에 물이 아래로 내려가 다리에 조금씩 고입니다. 저녁이 되면 발이 부어서 신발이 꽉 끼는 느낌, 양말 자국이 깊게 남는 것, 이런 경험 있으실 겁니다. 그게 다리에 물이 고인 겁니다. 그러다 밤에 자리에 눕습니다. 이제 다리와 심장의 높이가 같아집니다. 다리에 고여있던 물이 한꺼번에 심장 쪽으로 돌아옵니다. 심장으로 들어오는 피의 양이 갑자기 늘어납니다. 심장은 이걸 감지합니다. 심장의 윗방, 심방이라는 곳에 벽이 늘어나면 여기서 호르몬이 나옵니다. 이름은 심방나트륨 이뇨펩티드, 줄여서 ANP라고 합니다. 이름은 어렵지만 하는 일은 간단합니다. 콩팥에게 물이 너무 많으니 좀 내보내라 라고 명령하는 겁니다. 그래서 콩팥이 소변을 만듭니다. 누워서 2~3시간쯤 지난 뒤에 말이죠. 바로 그때 잠에서 깨서 화장실에 가시는 겁니다.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낮에 다리에 고인 물이 밤에 누우면 돌아와서 새벽 소변이 됩니다. 방광만의 문제가 아니라 심장이나 혈액순환이 힘들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내 이야기인지 어떻게 아느냐? 구별하는 신호가 있습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첫째, 다리 부기가 저녁에 심하고 아침에는 빠집니다. 이게 가장 중요한 신호입니다. 저녁에 발목이 붓고 양말 자국이 깊게 남는데 자고 일어나면 멀쩡해집니다. 밤새 그 물이 소변으로 빠져나갔기 때문입니다. 둘째, 누우면 숨이 답답합니다. 베개를 하나 더 괴어야 편하게 주무실 수 있다면 흘려듣지 마십시오. 셋째, 자다가 숨이 차서 깬 적이 있습니다. 잠든 지 1~2시간쯤 뒤에 숨이 막히는 느낌으로 깨서 앉아 있어야 편해지는 경우입니다. 넷째, 며칠 사이에 체중이 늘었습니다.
먹은 것도 없는데 2, 3일 만에 2, 3kg이 늘었다면 살이 아니라 물입니다. 집에서 확인하실 방법 2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하나, 매일 아침 같은 시간에 몸무게를 재십시오. 화장실 다녀오신 뒤 옷을 비슷하게 입고 같은 저울에서 재시는 겁니다. 하루하루의 숫자보다 며칠에 걸친 흐름이 중요합니다. 둘, 저녁에 발목 안쪽 뼈 위쪽을 엄지로 5초쯤 꾹 눌러보십시오. 손을 뗐을 때 눌린 자국이 움푹 남아있다가 천천히 돌아온다면 물이 고여있다는 뜻입니다. 이런 신호들이 있으시면 심장 쪽 검사를 상담해 보십시오. 미국 심장협회를 비롯한 세계학회가 2022년에 함께 낸 신부전 진료 지침에도 이런 내용이 정리되어 있습니다. 병원에서는 혈액 검사로 심장에 부담이 있는지 보거나 심장 초음파를 볼 수 있습니다. 한 가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다리가 붓는다고 다 심장병이 아닙니다. 오래 서 계셨거나 짜게 드셨거나 뒤에서 말씀드릴 약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다만 밤에 자주 깨는 것과 저녁 부기가 같이 있다면 그때는 한번 확인해 보실 만합니다. 5번째, 수면 무호흡입니다. 이것도 대부분 모르시는 원인입니다. 그리고 방금 말씀드린 심장 이야기와 원리가 이어집니다. 코를 심하게 고시는 분들 중에 자다가 숨이 잠깐씩 멎는 분들이 계십니다. 기도가 좁아지거나 막혀서 그렇습니다. 이때 몸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 숨을 쉬려고 하는데 기도가 막혀 있으니 가슴 안에 압력이 확 떨어집니다. 진공청소기처럼 빨아들이는 힘이 생기는 겁니다. 그러면 가슴 안에 있는 심장이 그 힘에 당겨집니다. 심방이 늘어납니다. 여기서 아까 그 호르몬이 다시 나옵니다. ANP입니다. 콩팥에게 물을 내보내라고 시킵니다. 게다가 이 호르몬은 한 가지 일을 더 합니다. 밤에 소변을 줄여주는 항인유 호르몬을 억제합니다. 2003년 수면의학 리뷰라는 학술지에 정리된 내용입니다. 소변을 만들라는 신호는 켜지고 줄이라는 신호는 꺼지는 겁니다. 그래서 숨이 막힐 때마다 밤새 소변이 만들어집니다. 숫자를 보여드리겠습니다. 2020년 신경비뇨의학회지에 실린 연구에서 수면무호흡 환자의 75.8%가 야간뇨를 겪고 있었습니다. 4명 중 3명입니다. 그리고 이 환자들에게 양압기 치료를 했더니 밤에 2번 이상 깨던 비율이 73%에서 51.5%로 줄었습니다. 방광약을 쓴 게 아닙니다. 숨을 편하게 쉬게 해줬더니 밤에 화장실 가는 횟수가 줄어든 겁니다. 올해 나온 자료는 더 놀랍습니다. 2026년 신경비뇨의학회지에 실린 연구인데요. 야간뇨 때문에 수면검사를 받아보라고 의뢰된 환자가 336명이었습니다. 그 중에서 실제로 검사를 끝까지 받은 사람이 37명이었는데 이 37명이 전원 수면무호흡 진단 기준에 해당했습니다. 이 연구에서 배뇨 횟수를 보면 처음에 밤 4.33회였던 것이 약물 치료로 3.44회가 되었고 여기에 수면무호흡 치료를 더하자 2.38회까지 줄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연구에서 다른 숫자가 더 마음에 걸렸습니다. 336명이 검사를 받아보라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끝까지 검사를 받은 사람은 37명뿐이었다는 겁니다. 10명 중 9명은 검사를 안 받았거나 못 받은 겁니다. 그리고 검사를 받은 사람은 전부 수면무호흡이 있었습니다. 여기서 정직하게 짚고 가겠습니다. 검사를 끝까지 받으신 37분은 아마 증상이 더 뚜렷했던 분들일 겁니다. 그러니 전원 해당이라는 이 숫자를 야간뇨가 있는 모든 분께 그대로 갖다 붙일 수는 없습니다. 제가 이 연구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다른 것입니다. 야간뇨 때문에 수면검사를 권유받고도 열의 9이 받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코골이, 목격된 무호흡, 숨이 막혀서 깨는 증상, 아침 두통, 낮 졸림. 이것들이 함께 있다면 검사를 한번 상담해 보실 이유가 됩니다. 내가 해당되는지 확인하는 신호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코를 심하게 곱니다. 옆에서 주무시는 분이
당신 자다가 숨이 멎었었어 라고 말한 적이 있습니다. 자다가 컥 하고 숨이 막히는 느낌으로 깬 적이 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입이 바짝 마르고 머리가 아픕니다. 그리고 밤에 분명히 오래 누워 있었는데 낮에 계속 졸립니다. 배우자분께 한번 여쭤보십시오. 본인은 절대 모르는 증상이고 옆에서 주무시는 분은 이미 알고 계실 가능성이 높습니다. 병원에 가시기 전에 해보실 수 있는 선별 도구도 있습니다. 스톱뱅이라고 부르는 8문항짜리 설문입니다. 코골이, 피곤함, 목격된 무호흡, 혈압, 체질량 지수, 나이, 목둘레, 성별을 묻습니다. 여기서 3개 이상 해당되면 검사를 상담해 보시라는 뜻입니다. 이건 선별 도구지 진단이 아닙니다. 3개가 넘는다고 병이라는 뜻이 아니고 검사를 한번 받아볼 이유가 된다는 뜻입니다. 6번째입니다. 이건 원인이 아니라 구별하는 방법입니다. 그런데 아주 중요합니다. 소변 때문에 깬 것입니까? 아니면 깼는데 이왕 깬 김에 소변을 보신 겁니까? 이 두 가지는 완전히 다른 이야기입니다. 2014년 신경비뇨의학회지에 실린 연구에서 이 구별을 다뤘습니다. 밤에 화장실에 간다고 해서 다 소변이 마려워서 깬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다른 이유로 잠에서 깬 다음에 깬 김에 화장실에 다녀오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두 경우는 치료해야 할 곳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소변이 마려워서 깬 것이라면 오늘 말씀드린 콩팥, 전립선, 방광, 심장 쪽을 봐야 합니다. 그런데 다른 이유로 깬 다음에 화장실에 가신 것이라면 문제는 방광이 아니라 잠입니다. 방광약을 아무리 드셔도 좋아지지 않습니다. 집에서 확인하는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머리맡에 종이와 펜을 두십시오. 밤에 깨서 화장실에 가실 때마다 돌아와서 딱 한 글자만 적으십시오. 깼을 때 정말 마려웠으면 동그라미, 깼는데 마렵지는 않았고 그냥 간 것이면 X. 일주일만 해보십시오. 동그라미가 대부분이면 소변 쪽 문제입니다. 오늘 말씀드린 원인들을 하나씩 확인해 보십시오. X가 많으면 잠 쪽 문제입니다. 그러면 조금 전에 말씀드린 수면무호흡 편으로 돌아가서 다시 들어보십시오.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횟수보다 더 중요한 숫자가 있습니다. 잠든 뒤에 처음 화장실에 가기까지 몇 시간이 걸렸는가입니다. 같은 3번이라도 잠들고 4시간 뒤에 처음 깨는 것과 1시간 만에 깨는 것은 몸에 미치는 영향이 다릅니다. 앞에 2~3시간이 가장 깊은 잠을 자는 구간이기 때문입니다. 이 구간이 깨지면 다음날 컨디션이 확연히 다릅니다. 그러니 일지를 쓰실 때 횟수만 세지 마시고 잠든 시각과 처음 깬 시각을 함께 적어보십시오. 7번째, 혈당입니다. 당뇨가 있으신 분들은 이 이야기를 들으신 적이 있으실 겁니다. 그런데 왜 그런지는 모르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콩팥에는 걸러낸 당분을 다시 걷어들이는 기능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기능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혈당이 대략 180 정도를 넘어가면 콩팥이 다 걷어들이지 못하고 당분이 소변으로 새어나갑니다. 이 숫자는 사람마다 조금씩 다릅니다. 딱 떨어지는 선이라기보다 대략 이 언저리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당분은 물을 끌고 다닙니다. 그래서 당이 소변으로 나갈 때 물도 같이 딸려 나갑니다. 소변량이 늘어나는 겁니다. 이걸 다른 원인과 구별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다른 원인들은 대부분 밤에만 문제가 됩니다. 그런데 혈당 때문이라면 낮에도 소변이 많습니다. 밤에만 자주 가시는 게 아니라 하루 종일 화장실이 가깝고 물을 마셔도 자꾸 목이 마르고 특별히 다이어트를 하지 않았는데 체중이 줄고 눈이 침침해지는 느낌이 있으시다면 이건 혈당 쪽을 보셔야 합니다. 그리고 요즘 당뇨약 중에 SGLT2 억제제라는 계열이 있습니다. 이 약은 방금 말씀드린 그 기전을 일부러 이용합니다. 당분을 소변으로 내보내서 혈당을 낮추는 약입니다. 그래서 소변량이 늘고 목이 마른 것은 이 약의 알려진 작용입니다.
부작용이 생긴 게 아니라 약이 제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다만 어지럽거나 입이 마르고 기운이 없거나 밤에 너무 힘드시면 복용 시간을 조정할 수 있는지 담당 선생님과 상의해 보십시오. 임의로 끊으시면 안 됩니다. 이 약은 심장과 콩팥에도 이득이 보고된 약이라 스스로 중단하시면 잃는 것이 더 큽니다. 여기에 반가운 자료가 하나 있습니다. 2024년 12월에 당뇨병 연구 학술지에 실린 내용인데요. 2형 당뇨 환자에서 이 약을 쓰면서 동시에 소금 섭취를 줄였더니 밤에 화장실 가는 횟수가 1.6회에서 1.3회로 줄었습니다. 소금 이야기는 조금 뒤에 더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8번째, 약입니다. 이 부분은 특별히 조심스럽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분명히 해두겠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듣고 드시던 약을 스스로 끊거나 줄이지 마십시오. 절대로 안 됩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은 딱 하나입니다. 담당 선생님께 여쭤보실 거리를 알려드리는 겁니다. 첫째, 이뇨제 드시는 시간입니다. 혈압약이나 부종약으로 이뇨제를 드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 약은 소변을 내보내는 약이니 언제 드시느냐가 밤에 영향을 줍니다. 1998년 영국 비뇨의학회지에 실린 무작위 연구가 있습니다. 50세 이상 남성 49분을 대상으로 이뇨제를 잠들기 6시간 전에 드시게 했습니다. 그랬더니 밤에 화장실 가는 횟수가 평균 0.5회 줄었습니다. 효과를 본 분의 비율은 36.8%로 그렇지 않은 쪽에 5%와 차이가 있었습니다. 0.5회가 작아 보이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3번 깨던 분이 2번 반으로 줄면 그날 밤은 다르게 느껴집니다. 그러니 다음 진료 때 이렇게 여쭤보십시오. 이 약을 조금 더 일찍 먹어도 될까요? 둘째, 부기를 만드는 약이 있습니다. 이건 잘 안 알려진 이야기입니다. 혈압약 중에 칼슘 통로를 막는 계열이 있습니다. 이 약은 혈압을 잘 낮추는 좋은 약인데 부작용으로 다리가 붓는 분들이 계십니다. 2011년 고혈압 학술지에 실린 분석을 보면 이 계열 약을 드신 분들의 10.7%에서 말초 부종이 나타났습니다. 비교 대상은 3.2%였습니다. 그리고 용량이 올라갈수록 늘어납니다. 흔히 쓰는 암로디핀의 경우 2.5mg에서 1.8%, 5mg에서 3%, 10mg에서 10.8%로 보고돼 있습니다. 여기서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보십시오. 혈압약 때문에 다리가 붓습니다. 붓는 걸 보고 부종약, 즉 이뇨제를 추가합니다. 그런데 이뇨제 때문에 밤에 소변이 늘어납니다. 그래서 밤에 더 자주 깨게 됩니다. 원인은 첫 번째 약이었는데 두 번째 약으로 덮고 그 두 번째 약이 새로운 문제를 만드는 겁니다. 게다가 이 부종은 몸에 물이 많아서 생기는 부종과는 성격이 다릅니다. 그래서 이뇨제를 더해도 잘 빠지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리는 그대로인데 밤에 화장실만 늘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 여기서도 똑같습니다. 약을 스스로 끊지 마시고 처방하신 선생님께 이 부기가 약 때문일 수 있는지, 약을 조정할 수 있는지 여쭤보십시오. 이런 연세를 다룬 보고가 실제로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스스로 판단해서 끊지 마십시오. 다만 저녁에 다리가 붓고 밤에 자주 깨신다면 지금 드시는 약 목록을 들고 가서 혹시 이 약 중에 부기를 만드는 것이 있을까요? 라고 여쭤보실 수는 있습니다. 셋째, 야간뇨 자체를 치료하는 약 이야기입니다. 밤에 소변을 줄여주는 약이 실제로 있습니다. 데스모프레신이라고 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항이뇨 호르몬을 약으로 보충해주는 겁니다. 우리나라에도 대한비뇨의학회가 2022년에 낸 진료 지침이 있습니다. 여기까지 들으시면 그럼 그 약 먹으면 되겠네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꼭 말씀드려야겠습니다. 이 약에는 중요한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혈액 속 나트륨 농도가 떨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나트륨이 많이 떨어지면 어지럽고 힘이 없고
심하면 위험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자료를 보면 이 문제가 누구에게 생기느냐가 중요합니다. 허가 시험에서 나트륨이 위험한 수준까지 떨어진 분들은 전원 65세 이상이었습니다. 그리고 미국에서 분석한 자료를 보면 이 약을 쓰면 안 되는 조건에 해당하는 비율이 50대에서 60대 초반은 37.3%, 65세에서 79세는 57.6%, 80세 이상은 73.2%였습니다. 여든이 넘으시면 10명 중 7분 이상은 이 약을 쓰기 어렵다는 뜻입니다. 우리나라 자료도 있습니다. 올해 대한비뇨의학회지에 실린 건강보험 자료 분석인데 3만 3천여 명을 봤더니 이 약을 쓴 분들에서 저나트륨 혈증이 6%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이 약을 쓰신다면 반드시 피검사를 하셔야 합니다. 시작하고 일주일 안에 한 번, 한 달쯤에 한 번, 그 뒤로도 주기적으로요. 65세가 넘으시면 더 자주 보셔야 합니다. 어떤 분들이 쓰기 어렵냐면요. 신부전이 있으신 분, 혈압이 잘 조절되지 않는 분, 콩팥 기능이 떨어져 있는 분, 그리고 이미 나트륨이 낮게 나온 분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이 약이 맞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작하기 전에 나트륨을 한번 재보는 것이 원칙입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길게 드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밤에 소변 줄여주는 약이 있다 까지만 아시면 위험합니다. 있지만 나이가 드실수록 쓰기 어렵고 쓰면 피검사가 필수다 까지 아셔야 안전합니다. 9번째, 추위입니다. 이건 아마 어디서도 못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겨울에 특히 해당되는 이야기입니다. 겨울만 되면 밤에 화장실을 더 자주 가시는 것 같다고 느끼신 적 있으십니까? 기분 탓이 아닐 수 있습니다. 일본에서 나온 조사 결과를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60세 이상 어르신 1065분의 집에 온도계를 설치해서 48시간 동안 실내 온도를 재고 동시에 배뇨일지를 쓰게 했습니다. 2016년 영국 비뇨의학회지에 실렸습니다. 결과는 이랬습니다. 낮 동안 실내 온도가 낮은 집에 사시는 분일수록 밤에 화장실에 가는 횟수가 많았습니다. 같은 나라의 다른 조사에서는 잠자리에 들 때 거실 온도가 12도보다 낮은 경우에 방광 증상이 더 흔했다는 보고도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몸이 차가워지면 피부 쪽 혈관이 수축해서 몸 가운데로 피가 몰립니다. 그러면 앞서 말씀드린 것과 비슷한 일이 벌어집니다. 심장 쪽으로 돌아오는 양이 늘고 소변이 만들어집니다. 여기 이어지는 자료가 하나 더 있습니다. 2023년 역학학술지에 실린 조사인데요. 지역사회 어르신 1051분을 대상으로 했습니다. 잠들기 전에 따뜻한 물에 목욕을 하시는 분들, 특히 목욕하고 나서 1시간에서 2시간 반 사이에 잠자리에 드시는 분들에게서 야간뇨가 적었습니다. 여기서 제가 정직하게 말씀드려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연구들은 모두 한 시점을 조사한 연구입니다. 따뜻하게 지내면 야간뇨가 줄어든다는 것을 증명한 시험이 아니라 따뜻한 집에 사시는 분들이 야간뇨가 적더라는 관찰입니다. 순서가 반대일 수도 있고 다른 이유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오늘 밤에 해보실 수 있는 일이고 돈이 드는 일도 아닙니다. 주무시는 방을 너무 춥지 않게 하시고 잠들기 한두 시간 전에 따뜻한 물에 몸을 담그거나 반신욕을 해보십시오. 발이 시린 채로 잠자리에 드시는 것보다 낫습니다. 한 가지만 조심하십시오. 욕실은 어르신께 가장 미끄러운 곳입니다. 물을 너무 뜨겁게 하지 마시고 어지럼증이 있으시거나 넘어지신 적이 있는 분은 혼자 오래 계시지 마십시오. 10번째, 생활에서 바꿀 수 있는 것들입니다. 이제 오늘 밤부터 해보실 수 있는 것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근거가 단단한 순서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중에서 자료가 가장 뚜렷한 것은 소금입니다. 2019년 신경비뇨의학회지에 실린 연구입니다. 소금을 많이 드시던 환자 321분에게 소금을 줄이도록 했고 이 중 223분이 실제로 줄이는 데 성공했습니다. 이분들에게서 밤에 화장실 가는 횟수가 평균 2.3회에서
1.4회로 줄었습니다. 거의 한 번이 줄어든 겁니다. 약이 아니라 소금을 줄인 것만으로요. 소금을 많이 드시면 몸이 그 소금을 내보내려고 물을 함께 내보냅니다. 그리고 그 일은 밤에도 계속됩니다. 국이나 찌개 국물을 남기시고 김치와 젓갈을 조금 줄이시고 라면 국물은 드시지 않는 것부터 시작해 보십시오. 저녁 식사의 간을 조금만 싱겁게 해보시고 배뇨일지로 전후를 비교해 보십시오. 효과는 사람마다 다릅니다. 다만 신부전이나 콩팥병이 있으시거나 혈압약을 드시는 분은 소금과 물을 어디까지 줄여야 하는지가 사람마다 다릅니다. 이런 분들은 혼자 정하지 마시고 담당 선생님께 여쭤보십시오. 두 번째는 술입니다. 앞에서 항이뇨 호르몬 이야기를 2번 드렸습니다. 술은 바로 그 호르몬을 막습니다. 그래서 술을 드신 날 밤에는 묽은 소변이 계속 만들어집니다. 잠은 빨리 드는데 새벽에 몇 번씩 깨시는 이유가 이겁니다. 저녁 반주가 습관이신 분이라면 일주일만 저녁 술을 쉬어보시고 밤에 몇 번 깨는지 세어보십시오. 세 번째는 카페인인데 여기는 조심스럽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카페인을 줄이는 것이 방광 증상에 도움이 됐다는 연구는 있습니다. 그런데 카페인과 수분 섭취를 동시에 줄인 경우에는 효과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게다가 이 주제를 다룬 연구 8편 중에 야간뇨를 실제로 측정한 것은 2편뿐이었습니다. 2023년 국제신경비뇨학회지에 정리된 내용입니다. 그러니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이 정직하겠습니다. 오후 늦게 드시는 커피나 녹차를 줄여보시는 것은 해볼 만합니다. 다만 확실히 좋아진다고 약속드릴 수는 없습니다. 네 번째는 압박 스타킹입니다. 낮에 무릎 아래까지 오는 압박 스타킹을 신는 방법이 있습니다. 다리에 물이 고이는 것을 줄이자는 겁니다. 2023년에 나온 무작위 시험에서 밤에 깨는 횟수가 0.5회 줄고 깨지 않고 자는 시간이 0.8시간 늘었습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점이 있습니다. 밤에 만들어지는 소변의 양 자체는 변하지 않았습니다. 양은 그대로인데 깨는 횟수는 줄었다는 것이 무슨 뜻인지는 아직 명확하지 않습니다. 그래도 잠을 더 붙여서 주무실 수 있다면 그것만으로 의미가 있습니다. 다만 압박 스타킹은 아무나 신으시면 안 됩니다. 신부전이 있으시거나 다리 쪽 동맥순환에 문제가 있으시거나 한쪽 다리만 갑자기 부으신 경우에는 먼저 의료진과 상의하셔야 합니다. 특히 한쪽만 붓고 아프다면 그건 다른 문제일 수 있습니다. 5번째, 이건 아주 새로운 이야기입니다. 너무 일찍 눕지 마십시오. 올해 국제비뇨기과학회지에 실린 연구입니다. 65세 이상 어르신 24분을 대상으로 잠자리에 드는 시각을 약 41분 늦춰봤습니다. 그랬더니 밤에 화장실 가는 횟수가 0.9회 줄었고 밤에 만들어진 소변의 양도 100ml 넘게 줄었으며 깨지 않고 자는 첫 시간이 1시간 이상 늘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잠이 안 오는데 일찍 누워 계시면 누워있는 시간만 길어집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눕는 자세 자체가 소변을 만듭니다. 그러니 누워있는 시간이 길수록 소변도 많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다만 여기서도 정직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연구는 24분을 대상으로 한 작은 연구입니다. 근거가 아직 강하다고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그래도 저녁 8시부터 누워 계시는 분이라면 2주만 1시간 늦춰보시고 비교해 보실 만합니다. 이제 오늘 영상에서 제가 가장 말씀드리고 싶었던 부분입니다. 돈 쓰기 전에 한번 들어보십시오. 밤에 화장실을 자주 가시면 주변에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들으십니다. 뭐가 좋다더라. 뭘 먹으면 낫는다더라. 자식들이 사다 주기도 하고 홈쇼핑에서 보고 주문하기도 하십니다. 그 중에는 한 통에 몇만 원, 몇 달 드시면 수십만 원이 되는 것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것들이 실제로 어떤 결과를 냈는지 연구 이름과 규모를 그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 의견이 아니라 시험 결과입니다. 들어보시고 판단은 직접 하시면 됩니다. 첫 번째,
소팔메토입니다. 전립선에 좋다고 가장 많이 팔리는 제품입니다. 토베아자 열매 추출물인데요. 2006년에 뉴잉글랜드 의학저널에 결과가 실렸습니다. 의학 학술지 중에 가장 권위 있는 것 중 하나입니다. 225명을 대상으로 하루 2번씩 1년 동안 복용하게 하고 위약, 그러니까 가짜 약과 비교했습니다. 결과는 증상 점수, 소변 줄기 세기, 잔뇨량, 전립선 크기, 삶의 질까지 전부 차이가 없었습니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2011년에는 미국 의사협회지에 더 큰 시험 결과가 실렸습니다. 369명을 대상으로 했고 이번에는 용량을 늘려봤습니다. 320mg에서 시작해서 960mg까지 3배로 올렸습니다. 혹시 양이 적어서 효과가 없었나 확인하려는 거였죠. 역시 위약과 차이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2023년에 코크란이라는 국제 연구 검토 기관이 이 주제로 나온 무작위 시험 27편, 총 4,656명분의 자료를 모아서 분석했습니다. 결론은 단독으로 복용했을 때 이득이 거의 없거나 전혀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가장 권위 있는 학술지 2곳과 국제 검토기관이 각각 다른 시기에 같은 답을 낸 겁니다. 두 번째, 호박씨 제품입니다. 호박즙, 호박씨 기름, 호박씨 추출물. 소변에 좋다고 많이들 드십니다. 2015년 비뇨기과 국제학술지에 실린 시험이 있습니다. 남성 1,431명을 12달 동안 관찰했습니다. 특정 호박씨 추출물을 드신 그룹과 위약 그룹을 비교했는데 반응률에 차이가 없었습니다. 작은 연구 중에는 좋았다는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나온 것 중 가장 크고 가장 오래 관찰한 시험이 차이가 없다고 나왔습니다. 여기서 정확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시험이 본 것은 특정 추출물 하나입니다. 그러니 모든 호박 제품이 소용없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반대로 말씀드리면 호박즙이나 호박씨 기름을 야간요에 대해 사람에게 시험한 자료는 제가 찾지 못했습니다. 가장 잘 연구된 형태조차 차이가 없었는데 연구조차 안 된 형태에 돈을 쓰실 이유는 더더욱 없습니다. 세 번째, 이건 제품이 아니라 상식입니다. 물을 많이 마셔야 콩팥에 좋다. 한 번쯤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래서 일부러 물을 많이 드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2018년 미국 의사협회지에 이걸 직접 시험한 연구가 실렸습니다. 이름은 CKTDYT 연구입니다. 이미 3기 만성 콩팥병이 있는 환자 631명을 물을 더 마시도록 지도한 그룹과 평소대로 마시는 그룹으로 나눴습니다. 그리고 1년 뒤에 콩팥 기능을 비교했습니다. 물을 더 마신 쪽은 콩팥 기능이 2.2만큼 떨어졌고 평소대로 마신 쪽은 1.9만큼 떨어졌습니다. 차이가 없었습니다. 오히려 물을 더 마신 쪽이 아주 조금 더 떨어졌는데 이 정도는 의미 있는 차이로 보지 않습니다. 물을 더 마셔서 늘어난 것은 소변량뿐이었습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물을 마시지 말라는 뜻이 절대 아닙니다. 탈수는 어르신께 위험합니다. 하루에 필요한 만큼은 드셔야 합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겁니다. 콩팥을 위해서 필요 이상으로 물을 더 드실 필요는 없다는 것, 그리고 그 물을 저녁에 몰아서 드시면 밤에 그대로 돌아온다는 것입니다. 낮에 나눠서 드시고 저녁에는 평소만큼만 드십시오. 네 번째, 크랜베리입니다. 2023년 코크란 검토에 따르면 방광염이 자꾸 재발하는 일부 분들에게서 크랜베리가 재발을 줄였다는 결과가 보고돼 있습니다. 이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그 검토들은 야간류나 과민성 방광에 대해서는 평가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자료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방광염이 자꾸 재발하시는 분에게는 이야기가 됩니다. 하지만 밤에 화장실 자주 가는 문제로 크랜베리를 드시는 것은 근거가 있어서가 아니라 그냥 방광에 좋다니까 드시는 겁니다. 다섯 번째, 마그네슘입니다. 방광에 좋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근거를 찾아보면 놀라실 겁니다. 무작위 시험이 1998년에 나온 것 하나뿐입니다. 영국 산부인과 학술지에 실렸고 규모도 작았습니다. 그 후로 25년이 넘게 지났는데 이걸 다시 확인한 연구가 없습니다. 최근에 큰 조사 자료를 분석해서 연관이 있더라는 보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조사는 한 시점을 본 것이라 원인과 결과를 말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이 정확합니다. 근거가 약합니다. 없다는 게 아니라 판단할 만큼 쌓이지 않았습니다. 6번째, 옥수수 수염 차이입니다. 붓기 뺀다고 많이들 드십니다. 저희 어머니도 여름이면 끓여 두셨습니다. 2019년에 이 주제로 나온 무작위 시험 5편, 567명분을 모아 분석한 연구가 있습니다. 결과를 보면 혈압에 관한 소규모 자료가 있을 뿐 부기를 실제로 빼준다는 근거는 제시하지 못했습니다. 이뇨 작용이 있다는 이야기의 상당수는 동물 실험에서 나온 것입니다. 맛있게 드시는 것까지 말리지는 않겠습니다. 다만 부기 치료라고 생각하고 다른 확인을 미루지는 마십시오.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저녁 부기는 심장 신호일 수도 있습니다. 7번째, 이건 약 이야기입니다. 혈압약은 자기 전에 먹으면 심장에 더 좋다. 몇 년 전에 이런 이야기가 크게 퍼졌습니다. 스페인에서 나온 연구 때문이었는데 그 연구는 이후에 방법에 대한 문제 제기를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다른 연구진들이 제대로 확인해 봤습니다. 3번이나요. 첫 번째, 2022년 랜싯에 실린 타임 연구입니다. 19,000명이 넘는 성인을 평균 5년 넘게 추적했습니다. 아침에 먹은 그룹과 자기 전에 먹은 그룹 사이에 심혈관 사건 차이가 없었습니다. 두 번째, 올해 미국 의사협회지에 실린 배드메드 연구입니다. 3,357명을 평균 4.6년 추적했고 역시 차이가 없었습니다. 세 번째, 같은 연구진이 요양시설에 계신 어르신 776명을 대상으로 한 연구도 올해 발표됐습니다. 이분들은 나이가 많고 몸이 약하신 분들이라 특히 궁금했던 대상인데요. 사망이나 심혈관 사건에서 차이가 없었고 걱정했던 낙상과 골절에서도 차이가 없었습니다. 세 개의 큰 연구가 모두 같은 답을 냈습니다. 밤에 드신다고 심장에 더 좋지는 않다는 겁니다. 그럼 이 이야기를 왜 오늘 하느냐? 반대로 생각해 보시라는 겁니다. 밤에 드신다고 더 좋아지는 게 없다면, 그리고 그 약 때문에 밤에 자꾸 깨신다면 복용 시간을 옮기는 것을 담당 선생님과 상의해 볼 수 있다는 뜻입니다. 심장 이득을 포기하는 게 아니니까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스스로 옮기지 마시고 반드시 여쭤보고 정하십시오. 마지막으로 하나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자기 전에 소변을 2번 보는 방법입니다. 자기 전에 소변을 보고 이를 닫고 다시 한 번 보고 눕는 겁니다. 방광을 최대한 비우자는 거죠. 이건 병원 안내문에도 자주 나오는 방법입니다. 그런데 제가 자료를 찾아봤는데 야간요를 대상으로 이 방법만 따로 시험한 연구를 찾지 못했습니다. 항상 다른 생활 수칙들과 묶여서 연구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니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해보실 수는 있습니다. 다만 이것만으로 좋아진다는 근거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억지로 배에 힘을 줘서 짜내듯 보실 필요는 없습니다. 소변을 보고 이를 닫고 편하게 한 번 더 시도해 보시는 정도면 충분합니다. 이걸로 안 되면 다른 데 원인이 있다고 생각하십시오. 여기까지가 오늘 가장 드리고 싶었던 이야기입니다. 지금 드시고 계신 것이 있다면 당장 버리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드시고 편안하시면 그것도 의미가 있습니다. 다만 이것만 기억해 주십시오. 그 돈과 그 시간에 배뇨일지 사흘 쓰고 병원에서 소변 검사 한번 받으시는 것이 원인을 찾는 데는 훨씬 빠릅니다. 이제 실제로 원인을 찾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배뇨일지입니다. 이름은 거창한데 하는 일은 간단합니다. 사흘 동안
하루 24시간 소변을 볼 때마다 기록하는 겁니다. 병원에서도 이걸 요구합니다. 2024년 미국 비뇨의학회와 요실금학회 지침에서도 사흘 연속 기록을 권하고 있습니다. 왜 사흘이냐면 하루만 하면 그날이 유별났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사흘 넘게 하면 대부분 중간에 포기하십니다. 준비물은 하나입니다. 눈금이 있는 계량컵, 부엌에 있는 것이면 됩니다. 없으시면 다이소에서 몇천 원이면 사십니다. 무엇을 적느냐? 6가지입니다. 하나, 소변을 본 시각. 둘, 소변의 양, 밀리리터로 적습니다. 셋, 마신 것, 무엇을, 얼마나, 몇 시에. 물, 커피, 국물, 술 전부입니다. 넷, 급했는지. 참을 만했으면 그냥 두고 급했으면 표시하십시오. 다섯, 잠자리에 든 시각과 아침에 일어난 시각. 여섯, 드시는 약 이름과 드신 시각. 여기에 앞에서 말씀드린 동그라미 X를 더하십시오. 밤에 깼을 때 정말 마려웠는지 아닌지 말입니다. 양을 적으라고 말씀드리는 이유를 다시 짚겠습니다. 앞에서 그릇 이야기를 드렸죠. 한 번에 조금씩 여러 번이면 방광 용량 문제, 한 번에 많이면 소변량 문제입니다. 그런데 이건 재보지 않으면 절대 모릅니다. 밤에 3번 갔다는 기억은 남지만 한 번에 얼마나 봤는지는 아무도 기억하지 못합니다. 병원에 이 기록을 들고 가시면 진료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밤에 자주 갑니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과 사흘치 숫자를 보여드리는 것은 다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 기억하시죠? 야간요 남성의 59%가 이 기록 없이 약을 받습니다. 기록을 들고 가시면 적어도 원인을 모른 채로 약을 시작하는 일은 피하실 수 있습니다. 기록을 다 하셨으면 계산을 하나 해보십시오. 어렵지 않습니다. 밤에 본 소변의 양을 다 더하십시오. 여기에 아침에 일어나서 처음 본 소변의 양도 더하십시오. 그 합을 하루 전체 소변량으로 나누십시오. 여기서 헷갈리기 쉬운 것을 하나 짚고 가겠습니다. 맨 앞에서 아침 첫 소변은 야간요 횟수에 넣지 않는다고 말씀드렸죠. 그건 횟수 이야기입니다. 지금은 양 이야기입니다. 아침 첫 소변은 자는 동안 만들어진 소변이라서 양을 계산할 때는 넣습니다. 횟수에는 빼고 양에는 넣는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 비율이 33%를 넘으면 65세 이상에서는 야간 단요로 봅니다. 밤에 만들어지는 소변의 비중이 지나치게 높다는 뜻입니다. 이 숫자 하나를 들고 가시면 의사 선생님이 바로 아십니다. 그리고 하루 전체 소변량이 체중 1kg당 40ml를 넘는다면 이건 밤만의 문제가 아니라 하루 종일 소변이 많은 상태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혈당 쪽을 확인하셔야 할 수 있습니다. 이제 2주 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주는 아무것도 바꾸지 마십시오. 평소대로 지내면서 사흘만 기록하십시오. 이게 기준선입니다. 둘째 주에는 딱 한 가지만 바꾸십시오. 한 가지입니다. 소금을 줄이시든지, 저녁에 물 마시는 시간을 앞당기시든지, 오후에 다리를 올려두시든지, 잠자리에 드는 시각을 1시간 늦추시든지. 오늘 말씀드린 것 중에 가장 해볼 만한 것 하나를 고르십시오. 그리고 다시 사흘을 기록하십시오. 왜 한 가지만 바꾸느냐? 3가지를 한꺼번에 바꾸면 좋아져도 뭐가 효과가 있었는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다음에 또 3가지를 다 해야 합니다. 한 가지씩 바꾸시면 나에게 무엇이 듣는지를 알게 되십니다. 그게 오래 갑니다. 그리고 원인을 찾는 동안에도 오늘 밤부터 하실 일이 하나 더 있습니다. 밤에 화장실 가시다가 넘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맨 앞에서 말씀드렸죠. 야간요에서 정말 위험한 것은 소변 그 자체가 아니라 어두운 데서 잠이 덜 깬 채로 걷다가 넘어지는 일입니다. 원인을 찾는 데는 몇 주가 걸립니다. 그런데 넘어지는 것은 오늘 밤에 일어날 수 있습니다. 3가지만 하십시오. 첫째,
깨셨을 때 벌떡 일어나지 마십시오. 침대에 잠깐 걸터 앉아서 어지럽지 않은지 확인하고 나서 움직이십시오. 나이가 들면 갑자기 일어날 때 혈압이 잠깐 떨어집니다. 둘째, 침대에서 화장실까지 작은 불을 하나 켜두십시오. 발밑을 비추는 정도면 충분합니다. 밝은 불은 잠을 깨우니 오히려 좋지 않습니다. 셋째, 그 길목에 있는 미끄러운 매트와 전선을 오늘 저녁에 치우십시오. 이 세 가지는 10분이면 끝납니다. 오늘 영상에서 제일 빨리 효과를 보실 수 있는 부분입니다. 지금까지는 시간을 두고 확인하실 것들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기다리시면 안 되는 신호가 있습니다. 이건 짧게 분명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소변에 피가 섞여 나올 때입니다. 붉거나 콜라색이거나 한 번이라도, 그리고 아프지 않아도 마찬가지입니다. 아프지 않으면 오히려 더 확인하셔야 합니다. 한 번 나오고 다시 안 나온다고 없던 일이 되지 않습니다. 둘째, 소변이 아예 안 나오면서 아랫배가 팽팽하고 아플 때입니다. 마려운데 못 보시는 상태입니다. 이건 응급입니다. 참지 마시고 바로 가십시오. 셋째, 열이 나면서 옆구리가 아플 때입니다. 넷째, 다리가 붓고 누우면 숨이 차실 때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심장 신호가 뚜렷할 때입니다. 다섯째, 목이 심하게 마르고 체중이 줄면서 소변량이 많을 때입니다. 이 5가지는 지켜보는 단계가 아닙니다. 오늘이나 내일 진료를 받으셔야 합니다. 여기에 하나만 더 보태겠습니다. 가슴이 아프거나 정신을 잃으셨거나 가만히 앉아 있어도 숨이 차시다면 이건 진료를 예약하실 일이 아닙니다. 지금 응급실로 가셔야 합니다. 망설이지 마십시오.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것을 3갈래로 나눠보겠습니다. 2주 동안 관찰해 보실 것. 쉬어도 풀리지 않는 피로감, 밤에 깨는 횟수, 그리고 배뇨일지입니다. 기록하시면서 한 가지씩 바꿔보십시오. 가까운 시일 안에 진료를 받아보실 것. 지난 소변이 며칠씩 계속되거나 저녁마다 다리가 붓거나 코골이가 심하고 낮에 계속 졸리시다면 예약을 잡으십시오. 오늘 바로 확인하실 것. 소변의 피, 소변이 안 나옴, 열과 옆구리 통증, 누우면 숨참. 이건 미루지 마십시오. 그리고 가슴 통증이나 실시는 진료가 아니라 응급실입니다. 그리고 오늘 저녁에 10분만 쓰십시오. 침대 옆 작은 불, 미끄러운 매트 치우기, 깼을 때 잠깐 앉았다 일어나기. 원인을 찾기 전에도 넘어지는 것은 막을 수 있습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오늘 8가지 원인을 말씀드렸는데 이 중에 하나가 해당된다고 해서 병이 있다는 뜻은 아닙니다. 밤에 2번 깨는 분들이 다 콩팥이 나쁘거나 심장이 약한 게 아닙니다. 물을 많이 드셔서, 짜게 드셔서, 추운 방에서 주무셔서 그럴 수도 있습니다. 제가 오늘 정말 드리고 싶었던 말씀은 이겁니다. 나이 들면 다 그렇지 라는 말로 덮지 마시라는 겁니다. 그 한마디로 덮어버리면 확인할 기회가 사라집니다. 콩팥일 수도, 심장일 수도, 잠일 수도 있는데 확인해 보지 않으면 알 수가 없습니다. 밤에 2번 이상 깨신다면 오늘부터 사흘만 기록해 보십시오. 계량컵 하나와 종이 한 장이면 됩니다. 그리고 그 종이를 들고 병원에 가보십시오. 돈 드는 일도 아니고 오늘 저녁부터 하실 수 있는 일입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밤마다 화장실 때문에 잠 못 이루시는 분이 주변에 계신다면 이 영상을 나눠주십시오. 특히 나이 들면 원래 그런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분께 말입니다. 해피 시니어는 앞으로도 근거를 확인하고 확인되지 않은 것은 확인되지 않았다고 말씀드리는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편안한 밤 되시기 바랍니다.